자, 서정갈래란 무엇인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강의는 두 번 또는 세 번, 이 강의는 3강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 오늘 안 찍으려고 그랬어요. 이게 뾰루지가 나가지고 이 영상이 나오면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잘 가더라고요. 여튼 한국 문학 중에 이번에는 4단원의 첫 번째 서정갈래의 흐름에 대해서 이론 강의를 남겨놓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못 들었던 사람들 또는 피곤해서 졸았던 사람들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필기를 해보세요. 머릿속에 시대 순으로 어떤 갈래, 어떤 작품들이 대표적으로 있었는지 정도만 머릿속에 담아놓으면 됩니다. 자, 서정갈래란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죠. 마음의 상태를 겉으로 드러내는 것, 마음의 상태를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서정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태를 드러낼 때 이야기를 쭉 풀어내는 것보다는 그냥 내 마음에 확 와닿는 노래를 한마디 부르는 게 훨씬 더 자기 마음을 잘 드러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정, 마음을 드러내는 갈래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보다는 노래를 부르거나 짧게 몇 마디로 얘기를 하는 것, 운율감 있게 얘기를 하는 시의 형태로 많이 창작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서정갈래 대표인 시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 했지요. 첫 번째, 대체로 함축적이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시에서 우리가 매번 막 밑줄 치고 여기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뭐고 말을 하다가 말고 그러지. 이런 이유는 리듬을 만들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요. 압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기도 하고 아, 리듬을 만들거나 그러려면 압축하고 단순하게 표현하고 간결하게 얘기를 해야지만 그게 더 리듬 만들기가 좋거든요. 자, 두 번째 시의 특징.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또는 감각되게 형상화하려고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표현 방법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비유는 내가 어떤 내용들을 설명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더 저 사람한테는 낯설어. 그럴 땐 그 사람이 이미 친숙하게 알고 있는 것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지. 예를 드는 것, 만약에 제가 수업 시간에 가끔 게임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잖아요. 게임이나 영화를 가지고서 예를 들어주는 이유는, 새로운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빗대어서 설명하면, 비유해서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니까. 시도 그렇습니다. 원래 감정은 눈에 잘 안 보이거든. 그런 상황을 그 사람이 머릿속에 떠올리고, 이렇겠구나 하고 느껴지게 해 주어야지만 이해가 돼요. 공감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쓰는 게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세 번째, 시는 예전에 노래로 부르는 것이 어서요. 지금은 뭐 정형시가 별로 없죠. 현대시라고 하면 대부분 뭐 줄도 자유롭게 쓰고 길이도 뭐 자유롭고 그래도 현대시에도 운율이 녹아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서정은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 대표적인 갈래는 시. 그럼 그 시의 특징은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함축적이고 간결한 표현을 써요. 두 번째, 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들을 형상화시키기 위해서 비유라는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세 번째, 시는 예전에 어떻게 즐겼냐면 주로 노래로 부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리듬감, 운율감이 자유시를 쓰는 현대 시에도 운율이 남아있죠. 자, 이렇게 함축, 비유, 운율, 시의 특징 세 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정갈래는 역사적으로 어떤 식으로 시대를 거치면서 발전되어 왔는가 또는 변형되어 왔는가, 그리고 어떤 요소는 예전부터 쭉 전통이 되어서 이어져 내려왔는가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대가요. 고대가요는 고대 부족국가 시대인 고조선부터 삼국시대 초까지 이어진 노래입니다. 고대는 그 부족국가들이죠. 고조선이 있고, 그 한반도에는 마한, 진안, 변한, 그리고 뭐 가야, 그리고 옥저, 동해 같은 나라들. 이때 불려진 노래들은 문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문자가 없었겠죠.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구비문학으로 전달되면서 노래를 했겠지. 그러다가 이게 노래가 되게 유명해지고 이야기가 내 얘기 같아, 내 마음 같아, 이 노래가. 그럴 때 계속 전해지게 되겠지. 그러다가 문자가 어디로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중국으로부터 한자가 유입되면서 그 유행했던 노래들을 이런 사연이 있었고 이런 노래가 있었다라고 한문으로, 한시로 번역해서 실어 놓은 노래들이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세 가지 노래가 있었죠. 첫 번째, 구지가, 두 번째, 공무도하가, 세 번째, 황조가가 있었죠. 자, 이 세 가지 노래가 있는데 약간의 성격이 달라요. 첫 번째, 구지가 같은 경우에는 족장 또는 그 마을 사람들이 쭉 이렇게 둥글게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노래를 부르는 거야.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내놓지 않으면 널 잡아 먹을 거야! 라고 외치는 거지. 왜 이렇게 거북이한테 협박과 위협을 하는 걸까? 거북이한테 주문을 거는 거죠, 일종의. 지금 우리한텐 이 부족 국가에서 우리한테 믿고 따를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왕이 없어. 그래서 이 거북이한테 왕으로 삼을 만한 사람을 내려달라고, 우리의 지도자를 내려달라고 기원을 하면서 주문을 걸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건 개인의 정서가 더 강할까요? 아니면 집단의 바람이 더 강할까? 집단의 노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구지가는 집단적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단의 바람을 주술적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노래만 부르면서 막 제사도 지내고 그 다음에 다 같이 뭐 우걱우걱 하면서 돌면서 춤도 췄겠지. 이 춤만 춘 것뿐만 아니라 그 춤추고 노래 불렀던 그 장면들을 조각도 하고요. 또는 그림으로도 그리고요. 이렇게 춤, 노래, 조각, 미술 이런 것들이 분화되어 있지 않고 한 덩어리로 있는 것. 그거 보고 원시 종합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원시 종합 예술. 춤도 추고요, 노래도 부르고요, 그림도 그리고요, 조각도 하고요. 이게 하나의 컨텐츠가 분리가 되지 않는 것. 이게 원시 종합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공무도하가와 황조가는 집단의 노래일까? 아니죠. 공무도하가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슬픈 그 사연, 감정을 그대로 다 드러내지. 황조가 같은 경우에도 그 고구려 유리왕이 산책을 하면서 정다운 암컷과 수컷의 꾀꼬리를 보고 한탄하는 거지. 나는 외롭다. 이렇게. 그러면 공무도하가와 황조가는 개인의 노래가 강하겠어요? 개인의 서정이 강하겠어요? 아니면 집단의 주술적 기능이 강하겠어요? 그치?
주술적 염원이 아니라 개인의 정서를 드러내는 게 더 강한 서정성이 더 강하겠지. 자, 고대 때부터 이렇게 서정갈래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집단 또는 사회적 기능을 하기 위한 내용을 담거나 또는 개인적인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담아내거나 집단이냐, 집단의 노래냐, 개인의 노래냐, 주술적이고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기능을 바라고 쓴 거냐, 아니면 개인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쓴 거냐. 자, 이 두 가지의 흐름이 현대시까지도 쭉 이어져 옵니다. 이 두 가지 축을 잊지 말고 지금부터 보는 이 시들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면 더 이해가 좋을 거예요. 자, 두 번째 강의부터는 향가부터 설명하겠습니다.